5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정규분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한번 다뤄봤어요. 우리 확률분포 중에는 이산확률분포랑 연속확률분포가 있는데 이산확률분포에는 우리 베르노이 분포랑 이항분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연속확률분포에서는 정말 중요한 정규분포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가 왜 중요한지는 지금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나올 거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한번 정규 분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요. 정말로 정규 분포보다 더 중요한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3포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남학생, 여학생 키 분포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남학생, 대학생의 키 분포를 살펴봤더니요. 지금 이런 식의 분포를 나눴어요. 지금 이게 밑에 글씨가 너무 작게 나와서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조금 더 크게 봐도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한번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일본 대학생 키인데요. 170을 보통 평균으로 이렇게 좌우로 퍼져 있죠. 역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가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일본 여자 학생들의 키 분포를 살펴봤더니 역시 이 그림 역시 이렇게 종 모양의 우리는 정규 분포를 가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요거는 대체적으로 밑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지만 평균 한 170cm 위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모여 있고요. 얘는 우리가 160cm 주위로 왔다 갔다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데이터는 남자 대학생의 키 분포는 17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며 정규 분포를 하고 있고요. 여자 대학생의 키 분포는 16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남자, 여자 키를 혼합한 분포는 어떤 분포가 나오는가라는 거죠. 당연히 남자는 170을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여자는 160을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뽑아보면 이런 분포가 나와요. 그렇죠? 즉 이 분포는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정규 분포와는 모양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쌍봉, 봉우리가 두 개라 그래서 쌍봉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한 10cm 이상 크기 때문에 이렇게 쌍봉인 우리가 데이터의 분포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요. 원래 원시 데이터, 원자료 데이터에서는 요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정규 분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림상. 조금만 더 볼게요. 만약에 이런 5가지 종류의 이질적인 다르게 생긴 분포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 모양으로 생겼고 얘 뭐 약간 직각삼각형이고 얘는 뭐 정삼각형, 오각형, 뭐 이거 반정규 분포, 이건 뭐 직사각형, 뭐 이런 식의 어떤 분포를 가진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이렇게 다르게 생긴 이질적인 5개 분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는 X1이라는 데고 X2, X3, X4, XN 이런 식으로 쭉 이게 다른 분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5개의 데이터씩 즉 뭐 5개씩 데이터씩 뽑아서 여기서 5개, 여기서 5개, 6개, 5개, 여기서 5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본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을 내봐서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또 뭐예요? 정규분포 모양을 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번만 더 보고 얘기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각각 5개의 표본 크기를 가진 표본 평균 X바의 근사적인 그래프의 형태는 평균 묘를 중심으로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가지더라. 이게 사실은 중심극한 정리를 얘기한 건데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예제를 가지고. 우리 지금 아까 남자 대학생의 키 분포, 여자 대학생 키 분포를 살펴봤는데요. 두 개를 각각으로 살펴봤을 때는 정규 분포를 가졌고요. 그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쌍봉인 분포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 두 데이터를 합쳐서 성별에 관계없이
4명씩 한번 선출해 봤어요. 예를 들면 남자 대학생의 키, 여자 대학생의 키를 같이 섞어 놓고 그냥 성별에 관계없이 4개씩 뽑아서 그 4개에 대한 평균을 이제 구해서 이렇게 분포를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다시 정규 분포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 극한 정리인데 어렵죠. 다시 얘기하면 원시 데이터가 아닌 원시 데이터에서 샘플을 뽑아보는 거야. 4개씩 또는 5개씩, 6개씩, 7개씩 이렇게 샘플을 뽑아서 각각 샘플에 대한 평균에 대한 분포를 그려보면 정규 분포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런 특징 때문에 또 엄청나게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x1, x2, xn이 평균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비의 무한 모집단에서 랜덤 표본일 때 예를 들면 이런 모집단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모집단이 있는데 이거는 남녀 대학생의 키 분포예요. 키 분포인데 이런 집단에서 뽑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샘플을 요만큼씩 뽑아보는 거예요. 5개씩. 이렇게 5개 랜덤씩 5개씩 뽑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평균이 X1이 될 수 있고 여기 요 집단은 X2가 될 수 있고 요거 4개에 대한 건 X3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본 크기를 이제 뽑아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X1, X2 이 평균 즉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또 역시 정규 분포에 근사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집단에 대한 분포는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평균에 대한 분포는 평균은 뮤로 근사하지만 이번에는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아닌 반드시 표본의 크기로 나눈 우리가 샘플을 4개를 뽑았거나 5개를 뽑았거나 10개를 뽑았을 때 이 표본 크기로 나눈 게 우리가 이게 분산이 되더라 하는 게 중심 극한 정리예요. 지금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 놓으면 굉장히 통계학에서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데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분포라고 하든 간에 정규 분포이든 정규 분포가 아니든 간에 대부분은 정규 분포이지만 정규 분포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남자 여자 대학생들이 합한 쌍봉인 정규 분포가 아닌 어떤 분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무한 모집단 즉 그 모집단에서 우리가 평균 즉 샘플을 뭐 n의 크기를 만약에 4를 뽑든 5를 뽑든 이 n의 크기를 뽑아서 각각 샘플에 대한 x 바들에 대한 우리가 분포를 그려보면 평균에 대한 분포를 그려보면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가진 이 x바 즉 평균에 대한 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 즉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아닌 표본 크기로 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을 갖더라 하는 거예요. 즉 이 x바의 분포는 평균이 역시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정규 분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규 분포를 갖고 평균이 뮤이고 표본 크기로 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역시 요거는 근사하니까 근사하더라라는 거예요. 요 밑에 건 우리 표준화 안 배워서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이제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는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표본 평균들에 대한 분포를 그려보면 모집단 그 분포가 정규 분포를 갖더라. 이때 평균은 이 x바들에 대한 평균은 뮤이지만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요거를 갖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모집단에 대한 한번 우리가 세로 공유해서 화이트보드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이 어떤 모집단에 대한 분포는 이 모집단에 대한 x의 분포는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죠. 이게 뭐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이게 정규 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규 분포를 가지고 보통은 평균은 뮤이고 표준 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갖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게 우리가 평균을 쓰고요. 요거는 우리가 분산이라는 걸 쓰죠. 분산을 갖고. 근데 정규 분포가 아니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X바 즉 평균에 대한 분포를 한번 재보는 거 X2, X3 요런 평균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 X바들에 대한 평균은 역시 정규 분포를 갖고 평균이 뮤이고 이번에는 분산이 요거 각각의 샘플 크기를 어떻게 뽑았냐에 따라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갔더라 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 중심 극한 정리예요. 요걸 가지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할지는 계속 수업을 진행하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아까 자료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공유가 또 제자리로 왔네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5주차 수업에서 한 거는 확률 변수 우리가 중앙값과 평균값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왜 우리가 평균값이 우리가 통찰에 통계학에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확률 분포라는 것, 확률 실험, 확률 변수라는 거를 배우면서 이산확률 분포랑 연속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산확률 분포는 우리 베르누이 분포랑 이항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정규 분포라는 거를 살펴봤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통계학에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통계학의 분류는 우리가 기술 통계학이랑 추측 통계학이 사용되는데요.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는 이제 추측 통계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기술 통계학인데요. 지금 대표값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쵸? 평균에 대해서 공부도 해봤고 중앙값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고 체빈값, 백분위수, 사분위수, 최대 최소값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제 정규 분포의 특징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평균과 분산에 대한 개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요 3포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더 정확하게 한 다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통계학이 정규 분포가 실생활에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의미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현상 파악 통계학에서 우리가 또 어떤 이 3포의 기준으로 사분위수 범위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이 사분위수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거 잠깐 살펴봤고요. 조금만 더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평균 대표값으로 나타내는 것 중에 사분위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분위수라는 말이 있었고 지금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최대값 빼기 최소값 하는 범위가 있기도 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그 다음 사분위수 범위가 어떻게 쓰일 건지 사분위수 범위, 여기가 범위고 여기 사분위수 범위인데 사분위수 범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백분위수, 사분위수 범위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쵸?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들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즉 오름차선 순으로 정렬했다면 첫 번째 값은 최소값이 되고 마지막 값은 최대값이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1부터 100까지가 있다면 1부터 그냥 순서대로 세우는 거예요. 1, 2, 3, 4에서 100까지. 그래서 첫 번째 수는 1이니까 최소값이 되고 마지막 수 100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은 100개 중 첫 번째라 그래서 1분위수, 1%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은 100개 중 마지막 100분위수에서 100%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앙값은 50분위수에서 50% 값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값부터 100번째 값을 나열할 경우는 우리 100분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100분위수까지는 표현을 많이 안 하고요. 4분위수로 표현을 많이 해요. 즉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크기순으로 세웠을 때 4분의 1 지점, 25% 지점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50% 지점, 75% 지점, 100% 위치값.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서 25% 지점은 우리가 제 첫 번째 1, 4분위수라고 얘기해서 Q1으로 표현하고요. 사실 50%는 Q2지만 크기 순으로 세웠으니까 사실은 이게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Q2가 그쵸? Q2가 중앙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Q3 즉 75번째 즉 예를 들면 75% 값이 Q3가 되는 거고요. 최대값이 Q4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5% 지점, 50% 지점, 75% 지점을 나눠서 Q1, Q2, Q3라고 얘기를 하고요. Q2는 중앙값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요 그림을 보기 전에 짧게 세로 공유해서 한번 화이트보드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데이터가 이 크기 순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4, 6, 8, 10, 12, 14, 16, 18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그쵸? 9개니까 누가 봐도 하나, 둘, 셋, 요게 다섯 번째 값. 그쵸? 요쪽으로도 4개가 있고 요쪽으로도 4개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요거는 중앙값이 돼요. 그쵸? 딱 중앙에 있죠.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Q2라고 얘기해요. Q2. 즉 2, 4분위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봤을 때 4분의 1 지점은 사실은 요 지점이에요. 그쵸? 두 번째랑 세 번째 사이 요 지점이 우리가 Q1이라고 표현해. 그쵸? 우리가 요거를 제1, 4분위수라고 얘기해요. 제1, 4분위수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75% 값은 여기에 그쵸? 사실은 여기인데 요거를 우리가 Q3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제3, 4분위수라고 얘기해요. 제3, 4분위수라고 얘기한다. 요렇게만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제1, 4분위수는 사실은 데이터의 25% 되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4분의 1. 그리고 제3, 4비수, 3, 4분위수는 데이터의 4분의 3 되는 지점으로 75% 되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 값은 4와 6의 평균을 사용하고요. 요건 14와 16의 평균을 사용해요. 그럼 이거는 뭐 5와 사실은 15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식이 있긴 해요. 식이 있긴 하는데 그냥 데이터의 개수를 나누면 돼요. 이게 정확한 식은 뭐냐면 중앙값 Q2는 어떻게 구하냐면 중앙값 Q2는 데이터가 지금 Q2는 9개죠. 9개니까 중앙값이니까 5분의 1, 10분의 5 지점이니까 2분의 1에서 4.5가 되죠.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4분위수 구할 때는 무조건 올림을 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값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이게 10이 우리가 바로 중앙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Q1은 사실은 4분의 1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9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4분의 1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4분의 9니까 요거는 2점 얼마니까 올림을 하면 세 번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지금 4분의 9 맞죠? 4분의 9에서 하나, 둘, 셋 2점 얼마에서 세 번째 값 6이 돼야 되는데 왜 5가 됐을까요? 잠깐만요. 요거 제가 잠깐 확인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값이니까 사실은 이게 6이 맞죠. 아까 여기서 제가 1, 4분위수 값이 5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4개 있는 경우는 5지만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경우니까 여기에 Q1이 6이 됐죠. 6 그쵸.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니까 중앙에 있는 값은 사실은 15가 아니에요. 그쵸. 15가 아니고 14가 되는 거죠. 아까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2, 4, 6, 8, 10, 12, 14, 16, 18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 중앙에 있는 값이니까 요게 우리가 Q
2가 되는 거고요. 4분의 1 지점이면 요 5개 중에 4분의 1 지점은 사실은 요거죠. 요거 잘못 얘기했어요. 아까 Q1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돼 있는 경우는 14가 Q3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데이터의 25% 지점, 50% 지점, 75% 지점이 되죠. 요게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쵸? 중앙값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중앙값을 찾는 과정은 데이터가 9개니까 9 곱하기 중간에 있는 값은 해서 이게 4점 얼마가 나오니까 얼마가 나오면 무조건 올림을 해서 찾거든요. 그래서 5번째 값이 우리가 중앙값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이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데이터의 25% 지점은 4분의 1이니까 이거는 2점 얼마가 나오니까 올림을 하니까 역시 세 번째 값이 되니까 이게 우리가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75% 지점은 9 곱하기 4분의 3을 해야죠. 그래서 4분의 27. 그러면 4, 6, 24니까 6점 얼마죠? 6점 얼마니까 여기 6점 얼마가 나오니까 7번째 값이에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해가지고 14가 Q3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제4, 1, 4분위수, 중앙값 2, 4분위수, 세 번째 값, 3, 4분위수가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1, 4분위수, 2, 4분위수, 3, 4분위수는 대표값을 표현할 때 하나의 수로 나타내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3포를 나타내는 걸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IQR이라는 4분위수 범위라는 거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Q3 빼기 Q1을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서 Q3는 14고 Q1은 6이니까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한 50% 정도는 이렇게 8 정도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75% 마이너스 25% 즉 IQR이 4분위수 범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50%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임을 8이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가 4분위수 구할 때 짝수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는 홀수인 경우 데이터가 9개인 경우를 했지만 8개 있는 경우만 한번 볼게요. 6, 8, 10, 12, 14 하나, 둘, 셋, 넷, 다섯, 16까지만 한번 볼게요. 이건 지금 데이터의 개수가 8개 있는 경우에 그죠? 즉 짝수계 있는 경우에 4분위수 범위는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는가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중간으로 딱 나누면 이쪽으로 4개, 이쪽으로 4개니까 여기가 중앙값이에요. 그쵸? 여기가 중앙값이니까 이게 중앙값이 이게 지금 데이터가 뭐 몇 번째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8과 10의 평균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중앙값을 한번 구해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Q2는 역시 똑같아요. 데이터의 개수가 8개, 그렇죠? 8개인데 어떻다고? 이번에는 우리 중앙값 찾으니까 2분의 1에서 4로 딱 떨어지죠. 이렇게 중앙값이나 4분위수 범위 구할 때 딱 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올림을 해서 그 번째를 데이터를 찾으면 되고요. 딱 떨어지는 경우에는 네 번째 값과 다섯 번째 값의 그다음 값의 평균을 구하면 돼요. 다섯 번째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8과 10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2분의 8 플러스 10은 하면 9가 이게 Q2 중앙값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제1, 4분위수 Q1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데이터의 개수는 8이고요. 그리고 25% 지점이니까 4분의 8이죠. 그럼 요것도 역시 2로 딱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값과 세 번째 값의 평균을 내면 돼요. 그럼 두 번째 값과 세 번째 값은 2분의 4 플러스 6이니까 2분의 10 해서 뭐예요? 5가 되죠. 5가 되니까 이게 Q1이 되는 거죠. 5가 이제 Q1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되는 요 지점이 되겠죠. 그 다음 Q3도 마찬가지예요. 8번째 값인데 75% 지점을 찾는 거니까 4분의 3을 곱하는 거고요. 4분의 8, 3, 24에서 6개. 역시 딱 떨어지니까 6번째 값과 7번째 값의 평균을 구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2분의 6번째 값은 얼마예요? 6번째 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이고요. 7번째 값은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이 돼서 이게 우리가 Q3가 되는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4분위수 범위를 한번 구해보면은요. 4분위수 범위 IQR은 Q3에서 Q1을 빼는 거니까요. 13에서 우리가 5를 빼면 이거 역시 8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4분위수 범위도 우리가 산포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알면 돼요. 다시 데이터로 넘어가서 자료로 넘어가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 정도로 분산 표준 편차 말고 또 우리가 현상 파악의 통계학에서 많이 쓰이는 4분위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요 4분위수 범위가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요거를 조금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한번 보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용 금액이 지금 뭐 1000엔에서 6000엔 사이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1과 고객 9에 고객 9번째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경우고요. 요거는 지금 데이터가 9개 홀 수 있는 경우고요. 요거는 우리 데이터가 8개 짝수개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4분위수 범위를 구하시오 하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 4분위수 범위 구하면 돼. 그쵸? Q1과 Q3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쵸? Q1은 지금 데이터가 9개니까 9분의 1 곱하기 4분위수 범위 4분의 1이고요. 즉 2점 얼마니까 세 번째 고객. 요게 지금 Q1 2000엔이 Q1이 되는 거고요. Q3는 9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27에서 6점 얼마니까 일곱 번째 값. 고객 일곱 번째 값이 4,500엔이 지금 Q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4분위수 범위는 Q3 빼기 Q1을 해야 되니까요. 4,500 빼기 2,000 하면은 2,500이 4분위수 범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공유는 지금 데이터가 지금 8개 짝수인 경우니까요. 아까처럼 또 똑같이 얘기하면 되겠죠. 짝수인 경우니까 Q1은 8 곱하기 지금 25%점 4분의 1이 2니까 두 번째 고객과 세 번째 고객의 평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500과 2,000의 평균이니까 Q1은 1,750이 될 거고요. Q3 역시 데이터는 8개고 4분의 3, 75% 지점을 찾으면 6이니까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 즉 4,000이랑 5,000엔 사이에 값이니까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4,25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4분위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경우에도 우리가 Q3 빼기 Q1이라는 4분위수 범위를 구하면 4,250 빼기 1,750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4분위수 범위 구하는 거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분산은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로 우리가 표준 편차, 분산에서 루트를 씌운 것을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규 분포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하면 평균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시그마 사이에는 얼마가 있고 2시그마 사이에는 얼마가 있고 3시그마 사이에는 얼마가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 파악의 통계학에서는 우리가 중앙값도 중요하고 데이터의 모양에 따라 방금 우리가 설명한 어떤 4분위수 범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통찰의 통계학에서는 정말 평균과 분산, 즉 표준 표차가 정말 많이 쓰이고 이게 정규 분포에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도 굉장히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려고 해요. 4분위수 범위 같은 경우에는 현상 파악의 통계학에서는 우리가 가장 정말 유용하게 쓰이지만 이런 게 계산의 복잡성,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앙값과 평균이 중앙값이 어떤 전체적인 매출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할 때는 좀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4분위수 범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과 분산을 중심으로 계속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요. 분산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서 그냥 잠깐 넘어갈게요.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고요. 분산의 루트를 씌우는 게 표준 편차라고 한다. 편차만을 살펴봤더니 당연히 오른쪽 왼쪽 절대값에 의해 절대값에서 큰 쪽으로 작은 쪽으로 편차만 우리가 더해주면 당연히 0이 나오니까 우리가 편차의 제곱을 사용해 봤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편차의 제곱을 사용했고 이 경우에는 데이터의 크기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편차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수로 나누어 주는 거를 사용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은 데이터 수분의 평균의 제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분산은 우리가 제곱을 해서 나타낸 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좀 알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다시 루트를 씌우는 것을 표준 편차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분산에 대한 개념을 잘 살펴봤어요. 그렇죠? 이 경우 보면 마찬가지야. 만족도인데 하나는 2점, 9점, 10점, 7점이 매겨진 경우죠. 이 경우에 평균을 내면은 당연히 뭐야 7점인데 7점에 대한 편차로만 계산하면 0이 되니까 제곱을 했고 당연히 참가자가 3명이니까 3으로 나눠줬죠. 참가자가 만약에 n으로 나눠주지 않으면 3명인 경우랑 100명인 경우를 비교해보면 100명이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n으로 나누고 이걸 우리가 감각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곱을 했기 때문에 다시 루트를 씌워서 표준편차로 산포의 어떤 기준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가 분산과 표준편차에서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벗어난 값의 평균을 하고요. 당연히 데이터 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산만으로 보면 우리가 잘 감이 안 나요. 평균값에서 벗어난 크기가 2에서 5 정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분산을 구해보니까 12.66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분산값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적인 거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까지 써서 표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편차의 정도는 우리가 평균에서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고, 요것만 알게 되면 1시그마 안에서 떨어진 거는 뭐 68%, 2시그마 95%, 3시그마 99.73% 이렇게 평균값과 표준 편차 두 개로만으로도 자료의 어떤 분포, 흩어짐의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의 특징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되는지는 우리가 다음 6주차 강의에 돌아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